안녕하세요.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파이널 쪽집게 백문항 특강을 강의하게 된 임정빈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5과목 중에서 대표 과목 중 하나인 전력공학을 가지고 설명을 할 텐데요. 우선은 파이널 쪽집게 백문항이라고 하는 요 강좌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드리면요. 저희는 시험을 보기 대략 이제 한 달 전쯤에 기출 문제랑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들, 자, 이런 것들을 미리 이제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되게 이제 시험 봤을 때 시험을 보고 오신 분들 다 물어보시면요, 어려운 문제도 있고 쉬운 문제들도 있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그 중에서 저희는 시험에 잘 나오는 100선을 따로 추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과목들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개수를 많이 내야 되는 과목 전력공학, 요걸 좀 얘기를 드릴 텐데, 우선은 시험에 나오는 백문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나가고 있는 요 내용들은 자기 거를 다 만들어 놓으시면 기본 개수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요. 요 강의에 대한 뭐 구체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OT를 통해서 한 번 더 얘기를 드릴 겁니다. 자, 볼게요. 자, 전력공학이라고 하는 과목은요, 크게 3개 장으로 되어 있죠. 첫 번째 뭡니까? 요거 바로 발전 파트입니다. 발전공학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발전소로부터 나오는 에너지를,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송전을 해야 되겠죠. 바로 이 부분, 요 노란색 부분 있죠? 요게 송전 파트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송전을 했어. 그러면 그 송전된 전압을 다시 뭐 하는 겁니까? 낮춰가지고서 수용가 쪽에 보내줘야 되겠죠. 그게 바로 뭐다? 배전 파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3가지 파트로 되어 있다. 이걸 좀 아셔야 돼요. 이 중에서도 송전 파트가 가장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으로 잘 나오는 건 이제 배전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발전입니다. 저희는 그냥 순서대로 발전, 송전, 배전 순서대로 문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거대로 이제 강의를 들으시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백문항인데, 요 백문항은 시험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중요한 핵심 문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학원 같은 데서, 우리 이제 직강 같은 학원 같은 데에서는 뭐 300문항이든 500문항이든 좀 광범위한 형태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요 안에서 다 나와요 라고 하시는데, 그거를 저희는 찍어서 이거는 꼭 나올 거야 라고 하는 문제 위주로 백문항을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백문항만 제대로 보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있죠? 저희 기출문제 5개년씩 찍어놓은 거 있어요. 그것만 제대로 보신다라고 하시면 제가 볼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점수는 나오지 않겠느냐. 제가 생각하는 점수는 한 70점 정도 나와요. 이 정도면. 그래서 기출 플러스 백문항 요렇게 준비를 하시면 요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70점 정도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고요. 요거 말고 이제 나중에 저희가 300문항이라고 하는 반도 만들 거예요. 요거는 이제 이 300문항이라고 하는 문제풀이반은 이론반하고 같이 묶일 겁니다. 이론. 그래서 요렇게 같이 묶여요. 요렇게 같이 묶이고. 그래서 요거 2개를 같이 공부를 하시면 제가 볼 때는 85점 정도가 나올 겁니다. 제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부를 하실 때 나는 합격만 목적이야 하시는 분들은 요것만 보셔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요. 필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뭐 실기는 이제 나중에 저희가 얘기를 드리겠지만, 필기는 요 정도만 해도 합격이 돼요. 왜? 제가 목표로 하는 건 70점이기 때문에 요것만 한 달 동안 죽어라고 공부하셔도 제가 볼 때는 합격을 할 수 있다. 근데 단 문제가 뭐가 되냐면, 다음 필기를 붙고 난 다음에 실기가 나오는데, 이 실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기를 잘하려고 그러면 요 이론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전기 자격증이라는 큰 덩어리를 공부하려고 그러면 이 2개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이 2개를 하기에는 내 시간적인 여유가 지금은 없어 하시는 분들은, 우선은 필기만 붙어 놓을 거야 하시는 분들은 우선 요거 위주로 공부를 하셔도 필기 붙는 데는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하시면 되고요. 전력공학은 지금 저희 백문항 중에서 요거 하시고 기출하시면 저희가 100점 만점이라기보다는 이제 20개를 기준으로 해서, 20개 문항을 기준으로 해서 전력공학은 한 16개 정도 배점을 줍니다. 그래서 4개 정도는 틀릴 수 있고 16개를 맞춰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요렇게
과목이 구성되어 있고 저희 지금 나가고 있는 수업이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 된다. 좀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는 것들은 그 목표에 따라서 공부의 강도를 바꾸시는 그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데 내가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증의 필기 시험만을 대비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볍게 공부하셔도 돼요. 근데 실기까지 내가 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수학 수업부터 좀 철저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뭐를 하셔야 되는 겁니까? 예, 실기까지는 붙으셔야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이론 수업도 좀 공부하시면서 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러기에는 기간이 좀 길겠죠? 그래서 짧은 기간 내에 빠른 효과적인 그런 공부 패턴은 지금처럼 잘 나오는 문제 100문항하고 기출문제 요것만 보시는 거예요. 다른 거 보시지 마시고. 그리고 왜 그렇게 되는지 너무 깊게 파고들면 시간이 없겠죠. 그때는 패스하시고 우선 요건 나중에 봐야지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문제 가볼게요. 자, 발전 파트인데 그 발전 파트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게 수력이죠. 자, 수력 발전소를 건설할 때 낙차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뭐냐면 수력 발전소에서의 낙차에 따른 분류를 말하는 건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낙차를 다른 말로 치수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치수. 물을 취급하는 방법에 따라서. 예, 그래서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자,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다라고 할게요.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을 때 여기다 관을 대서 이 관을 통해서 나가는 거 이걸 수로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당연히 뭐가 돼야 돼? 지리적으로 유량이 풍부한 지역들, 뭐 실제 이제 물의 양이 굉장히 물의 층이 굉장히 두터운 고러한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곳을 이제 만들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러면서 낙차를 가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수로식은 일반적으로 쓰기가 어렵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댐을 이용한 발전이죠. 이렇게 댐을 둬요. 댐을 둬서 이 댐에다 물을 이렇게 채우는 거죠. 자, 얘는 이제 댐에서 이렇게 물이 방류할 때 그때 이제 발전기를 돌리는데 예, 이러한 발전 방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댐하고 수로를 같이 두는 거죠. 댐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수로를 하나 이렇게 연결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게 이제 댐 수로식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다? 댐식이 있고요. 예, 세 번째는 댐 수로식이 있어요. 댐과 수로를 같이 쓰는 거. 즉 수로식은 자연적인 지리적 이점이 물이 풍부해서 물의 유량이 굉장히 깊게 설정이 돼 있는 그러한 지리적 특성이 있는 곳에서는 수로식이 유리하지만 우리나라는 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물 부족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댐식을 써야 되는데 이 댐식은 단점이 물기를 이런 식으로 효율성 있게 쓰지 못하기 때문에 댐 수로식을 이용해서 우리나라는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지형에 따라서 우리 물이 흐르는 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물이 흐르고 여기에서 물이 흐르면 여기는 높고 여기는 낮아. 그러면 여기다 수로를 하나 연결해.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지역이 바뀌었다. 유역 변경식이라고 해요. 이거를 우리는 낙차에 의한 분류 또는 취수 방법에 따른 분류다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에 있냐면 수로식, 댐식, 유역 변경식, 조정지식이 답이 되는 거죠. 답은 4번에 있죠. 자, 그러면 이 조정지식은 뭐냐? 바로 이제 우리가 낙차에 따른 분류가 있다 그러면 유량에 따른 분류도 있습니다. 물이 풍부하냐, 물이 풍부하지 않느냐. 자, 만약에 물이 풍부한 지역은 그 물을 그냥 그대로 갖다 쓰면 되겠죠. 그거를 유입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물이 풍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수지식을 일반적으로 선호를 합니다. 물을 가둬놓는 거죠. 예, 그래서 물을 가둬놨다가 쓰는 걸 우리는 저수지식이라고 하고 그 가둬놓는 양이 적어. 그러면 조정지식이라고 해요. 조정지식, 저수지식. 거다 두는 양이 적어. 그러면 조정지식. 양수식은 뭐냐면 심야 전력을 이용해서 값싼 심야 전력 때 양수 펌프를 돌려서 요 저수지식이나 아니면 조정지식에다 물을 공급을 해줍니다. 저수지나 조정지에다가 물을 공급해 준 다음에 그 공급된 물을 낮에 첨두부하 시에 이용하여 수력 발전을 하는 방식을 말하는 거죠. 자, 우리 만약에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 중에 대학생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양수식에 대한 요소들을 대학교 면접에서 대학교 면접이 아니죠. 한전 공기업 면접에서 이런 걸 물어봅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은 이런 것들을 좀 말로 설명할 수 있게끔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이 한전 입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술 면접이라는 걸 하셔야 돼요. 다른 말로 이제 전공 면접이라고 하는데 그 전공 면접이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것들 물어봐요.
한수원 이런 데 가셔도 이런 거 막 물어봐. 양수식 또는 양수 펌프식 예. 수력발전소에 대하여 설명해 보십시오라고 문제가 나옵니다. 하여튼 그런 형태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조합수조의 설치 목적은 조합수조는 압력을 조절해주는 수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림 잠깐만 볼게요. 자, 이게 댐이에요. 댐이 있고 이 댐에 물이 이만큼 찼어요. 이게 그림이 빔으로 저희가 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예. 그러면 이 물이 자, 여기 보면은 발전소가 있고, 요게 뭐냐면, 요 관이 수압관입니다. 요 수압관에 물이 공급되면, 요 물이 공급될 때, 수위가 굉장히 높고 압이 크기 때문에, 요 압이 수압관에 닿을 때, 뭐가 발생을 해요? 예, 크랙이라든가 아니면 심한 충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충격을 우리는 수격작용이라고 하고, 이런 수격작용이 발생을 하면, 이런 수격작용에 의해서 수압관이 파손이 되게 돼 있어요. 수압관이, 파손. 또는 균열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균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압력을 균일하게 만들어주는 조합수조를 달아놓는 거죠. 이게 조합수조가 되는 거예요. 자, 뭐와 비슷합니까? 요 유량과 비슷하게 이렇게 조절을 해줘요. 약간 낮겠죠. 예, 그래서 실제 요 조합수조를 가지고서 부하 특성에 따라서 부하가 많을 때와 작을 때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그에 따른 조합수조를 가지고 조절할 수도 있고요. 이러한 수격작용을 줄여서 결국에 뭐다? 수압관을 보호해주기 위한 장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조합수조를 하나로 설치할 때가 있고요. 2개, 3개 설치할 때가 있어요. 자, 그거는 이제 물의 양과 수압에 따라서 좀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답은 4번에 있다. 이런 문제도 좀 잘 보셔야 되고요. 이런 거 출제 잘 되잖아요. 다음 문제. 자, 수력발전소에서 사용되는 수차 중 15m 이하의 전압차에 적합하여 조력발전용으로 알맞은 수차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런 문제는요. 15m 이하의 전압차. 자, 가장 낮은 낙차를 갖고 있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수차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펠턴이라고 하죠. 펠턴은 충동 수차예요. 충동. 그래서 얘는 별도로 뭐가 필요하냐면 니들이 필요합니다. 니들. 바늘이라고 하죠. 니들. 그래서 얘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레방아처럼 생겼는데 이게 이제 일종의 수차입니다. 수차가 물레방아처럼 생겼는데 그 물레방아를 돌릴 때 물이 흐르는 길에다 물레방아를 돌려서 돌리는 방법을 반동이라고 하고요. 물이 위에서 뚝뚝뚝 떨어지게 만들어요. 물이 충격을 가게끔 떨어지게 만들어서 이 물레방아가 충격에 의한 힘으로 돌아가는 거를 우리는 충동수차라고 보시면 돼요. 어찌됐든 간에 둘 다 돌긴 돕니다. 근데 도는 방법에 따라서 충동과 반동이 달라요. 그래서 충동수차는 말 그대로 충격을 줘서 돌리는 거고요. 그래서 니들이라고 하는 바늘에서 고압으로 분사하는 물을 가지고서 수차를 돌리는 방식을 우리는 충동수차라고 하고요. 그래서 충동수차는 잘 안 써요. 그 이유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잡음이 생깁니다. 노이즈가 심하게 발생될 수 있고요. 충동수차를 이렇게 오랫동안 동작시키게 되면 큰 압력 때문에 수차가 구멍이 뽕뽕뽕 쏠려요. 그러니까 내구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잘 안 쓰고요. 자, 그 다음에 낙차가 낮은 게 뭐냐면 자, 여기에서 이제 프란시스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한번 적어볼게요. 프란시스. 그 다음에 프로펠러.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없지만 사류라는 게 있어요. 사류. 그 다음에 카플란. 그 다음이 뭐냐면 이제 투플러. 투플러로 다른 말로 원통형이라고도 해요. 튜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낙차가 가장 낮은 거는 투플러입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에 있다? 4번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요 전압차라는 개념, 이 개념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펠턴 그리고 지금처럼 요 프란시스부터 투플러까지는 뭐다? 이게 이제 충동이고 이게 반동입니다. 반동수차. 물길에다가 수차를 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이 흐르는 그 길목에 수차를 두면 물이 이동하는 그 흐름 때문에 얘가 돌겠죠? 그거를 우리는 반동수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네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또 뭐를 설명을 드리냐면 특유 속도하고 무구속 속도 이런 것 좀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자, 특유 속도라는 건 뭐냐면 1m의 높이에서 1kW의 전력을 우리가 발전하기 위한 분당 회전수라고 보시면 돼요. 회전수. 그러니까 우리가 기전력은 결국에 뭐다? 회전수하고 비례하기 때문에 기전력이 커지면 와트가 커지겠죠? 그래서 자, 낙차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때요? 우리 낙차가 높으면 높을수록 큰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가 있는데 낙차가 낮으면 낮을수록 에너지가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1m당 1kW를 얻는 분당 회전수는 자, 누구일수록 저낙차일수록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돼야 돼? 더 빨라져야 되는 거죠. 왜냐면 에너지는 그대로 보존돼야 되니까 그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가 있을 수 있고 운동 에너지가 있을 수 있는데 위치 에너지가 작으면 운동 에너지가 커져야 같은 동일 출력을 맞춰주겠죠. 그러면 그 운동 에너지란 건 뭐야? 회전 속도가 빨라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전 속도가 가장 빠른 게 전악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플러가 투기 속도가 제일 커요. 그 다음에 무구속 속도는 무부하 시의 위험 속도, 최고 속도를 말한다. 요 정도는 좀 알고 가시고, 이건 잘 안 나오고요. 이건 참고적으로 봐주셔야 돼요. 특유 속도를 물어보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자, 다음 문제 가죠. 자, 요것도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거죠. 유혈악차가 100m, 최대 사용 수량, 유량입니다. 유량이 20세제곱미터/세크. 그 다음에 출력은 얼마인가 이렇게 나왔고요. 합성요율이 85%.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발전기 출력식은 9.8 QH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요게 유량이고요. 유량은 단위가 세제곱미터/세크고요. 자, 요게 뭡니까? 전수두가 되는 거죠. 전수두. 단위는 메타가 되고요. 자, 요게 뭐가 곱해줘야 되냐면 효율이라는 개념이 곱해줘야 됩니다. 그 효율은 우리 T라는 건 일종의 이제 터빈인데 이 터빈이라는 게 여기서 숫자죠. 숫자의 효율과 그 다음에 발전기 효율이 들어갑니다. 근데 얘는 종합 합성 효율은 85%니까 요거 뭉쳐서 85%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럼 여기다 대입하시면 되는 게 자, 9.8. 자, Q가 몇입니까? Q가 20. H가 몇이에요? 100. 그리고 효율이 몇입니까? 0.85. 요거 계산기 찍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요게 단위가 킬로와트로 나와야 돼요. 자, 지금 제가 적어드린 요식은 나중에 전기 응용이라든가 실기 문제의 권상기 또는 양수 펌프 출력 구할 때 실제 나오는 식 중 하나입니다. 출력을 구할 때는 요 효율이 이쪽에 붙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전동기 효율이기 때문에 답은 전동기 출력에 대한 요소이기 때문에 답은 그렇게 되고 답은 이렇게 나와요. 이걸 뭐 계산기 찍어 보셔야 되는 거죠. 뭐 어렵진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전력량도 같이 보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자, 문제가 아주 쉽게 좀 정리가 되죠.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요 백문항은 버릴 게 없기 때문에 다 자기 거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자, 5번 문제. 자, 그림과 같은 수류가 고체에 둘러싸여 있다. A로부터 유입되는 유량과 그 다음에 B로부터 유출되는 유량이 같다라고 하는 이론은 무엇이냐라는 건데요. 자, 이게 뭐냐면 요 A점이라는 건 요 부분이죠. 요 부분에서의 유량 Q A라고 할까요? 자, 요 부분에서의 유량 Q B라고 할까요? 이게 서로 같다. 그럼 유량의 단위는 뭡니까? 요거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 요 세제곱이 된다라는 건 자, 제가 한번 나타내 볼게요. A 요거 단면적이죠? 원이라고 할게요. 요거 단면적이니까 제곱이고요. 요 원의 단면적 곱하기 V. 자, 얘는 뭐가 돼? 메타/세크. 그러면 얘는 뭐가 돼? 요게 되잖아요. 그러면 요게 이 점에서도 여기가 A, B로 돼 있지만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보시면 돼요. 에서도 동일하게 성립한다라는 뜻이죠. 즉, 요 점에서의 유량과 여기서의 유량은 서로 같다. 우리 어디에서 회로에서 KCL과 같은 원리는 무엇이냐? 바로 연속의 원리입니다.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요거보다도 뭐 솔직히 잘 나오는 거는 뭐가 더 잘 나오냐면
베르누이 정리가 되게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베르누이 정리는 워낙에 노출이 잘 돼 있어서 실제로 시험 문제로는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베르누이가 너무 노출이 잘 돼 있으니까 원래 그거를 물어봐야 되는데 실제로는 시험 문제는 얘가 오히려 걔보다 좀 더 잘 나와요. 그래서 연속의 원리 좀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6번 문제. 자, 1년에 365일이라고 했을 때 185일은 이 양이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다. 자, 185는 약 365의 절반이죠. 365의 절반이라는 건 뭐야? 365를 반으로 나눈 거라는 뜻이잖아요. 맞죠?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평균을 낸 수량이다라고 해서 평수량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풍수량, 고수량, 저수량, 갈수량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수량에 대한 값을 일정한 날짜로부터 떨어지지 않는 값으로 이제 저희가 표를 만들어서 얘기는 하는데 이게 유한곡선으로부터 나오는 개념인데 자, 이걸 이렇게 보시면 되게 어렵고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자, 먼저 표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풍수량이라는 건 뭐냐면 물이 풍부한 식입니다. 그러면 물이 풍부하다라는 건 뭐야? 댐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 여기에 물이 이렇게 차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처럼 물이 이렇게 풍부하게 차 있어. 이거를 우리는 풍수량이라고 할게요. 풍수량. 자, 이 풍수량은 일반적으로 6월 한 20일경서부터 9월 20일경 정도가 돼요. 일반적으로 9월 20, 뭐 9월 30일 정도로 잡을까요? 요 정도 날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얼추 계산해 보면 한 90일에서 95일 정도 또는 그거보다 조금 더 될 수는 있겠죠? 그 정도 날짜가 되는데요. 요 날짜에서는 뭐가 된다? 물이 아주 풍부하다. 왜? 장마철이잖아요. 그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풍수량이라는 건 뭐냐면 95일 정도가 굉장히 물이 풍부한 날을 갖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평수량은 일반적으로 몇 개월이 돼야 돼요? 그러면 대략 6개월 정도가 됐죠. 제 절반이라고 그랬잖아요. 절반 정도, 즉 우리 12개의 달을 유량을 각 매달마다 이렇게 우리가 측정을 하겠죠. 그 측정을 했을 때 그 절반인 달만큼에 대한 유량을 얘가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걸 바로 뭐라고 한다? 이 정도 절반, 요거를 우리는 평수량이라고 하는 거죠. 평균 수량이다라는 거예요. 되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평균적인 양을 갖고 있어야 되고 저수량은 한 3분의 1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 이게 저수량. 이 정도의 물량을 갖고 있는 시기를 지니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위수량은 당연히 요 밑에 깔리는 거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위수량은 겨울철, 아주 건조한 겨울철 며칠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가위수량은 우리가 며칠 정도만 있고 그 애는 며칠 정도가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가위수량은 365일 중에서 하루나 이틀 정도 그 정도만 존재하고 나머지는 가위수량 이상으로 물이 차져 있다라는 뜻의 개념으로 반대로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뭐가 돼야 돼요? 185일이니까 365를 반으로 나눴죠? 그러면 절반이 되는 거니까 이거를 우리는 평균치를 냈다라고 해서 평수량이다 이렇게 같이 보시면 돼요.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이게 반대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항상 반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답을 내주시면 된다. 자, 다음 문제로 갈게요. 자, 7번 화력발전소에서 제열기의 사용 목적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것도 이제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화력발전소 이건 이제 대부분이 기력발전소인데요. 기력발전소에서의 각각의 명칭에 대한 뭐가 있습니까? 설명이 좀 있어야 돼요. 그거 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력발전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림을 그릴 때 자, 이게 뭐냐면 보일러입니다. 자, 요걸 보일러. 그러면 보일러에 불을 떼야 되겠죠. 이렇게 불을 떼는 요 곳을 우리는 화로라고 하죠.
화로라고 하고 화로라고 할게요. 요 화로에 불이 계속 붙어 있으려고 그러면 뭐를 가열물을 제공해 줘야 되는 그거를 이제 우리는 미분탄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자, 요 화로로부터 타고 나온 뭐가 있습니까? 가스가 있겠죠? 그 가스가 이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이렇게 연돌 굴뚝이죠.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요 보일러로부터 우리가 습증기를 받아야 돼. 이 부분을 우리는 드럼이라고 합니다. 드럼. 그러면 그 습증기가 이제 건조증기가 되고 건조증기가 가열증기가 되려고 그러면 자, 우리 불을 떼고 남는 열이 있겠죠. 그 열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보일러를 끓이지만 끓이고 나서 그 열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자,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그린 이 부분을 우리는 슈퍼히터라고 하는 과열기라고 합니다. 자, 과열기의 역할은 자, 봐봐요. 보일러는 물을 끓여 드럼에서 습증기를 생성하고 과열기는 뭐다? 습증기를 건조증기에서 과열증기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과열증기로 바꿔주는 데가 과열기에서 여기가 건조증기, 여기가 과열증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가 다 어디로 가요? 터빈으로 가는 거죠. 터빈. 터빈을 이렇게 그릴게요. 처음 받는 터빈은 우리는 고압 터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저압인데 우리는 두 개만 그릴게요. 고압, 저압으로 잡을게요. 자, 고압 터빈에서 쓰고 남는 일부는 저압으로 가지만 저압으로 가기에 부적당한 것들이 있어요. 저압으로 가기에 부적당한 압력이 있겠죠. 증기가 있겠죠. 걔는 다시 재가열을 해요. 여기로 들어가서. 그래서 다시 저압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재열기라고 합니다. 재열기. 이렇게 저압으로 가기에 부적당한 증기를 다시 되돌려서 굴뚝으로 보냈죠. 되돌려서 과열시켜서 우리 저압으로 다시 재전송해주는 이러한 시스템을 우리는 재열기라고 하고, 지금처럼 고압과 저압 터빈이 뒤에 연달아서 있는 것들, 원래는 터빈 한 3개 정도 씁니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재열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열기를 통해서 여러 개의 터빈을 돌리는 형태를 재열 사이클이라고 하고, 자, 이제 남는 증기가 있겠죠. 이 증기가 자, 여기에 뭐가 있냐면 복수기라는 게 있습니다. 콘덴서라고 하죠. 여기 복수기. 복수기는 증기를 다시 뭐로 바꾸는 거야? 액체인 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증기를 다시 액체인 물로 바꿔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열 손실이 가장 크죠. 지금 요거 들어간 거예요. 터빈 얘기했고요. 그리고 터빈 뒷단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발전기가 있어야 되겠죠. 제너레이터. 자, 그래서 요 복수기로부터 나오는 요 물을 뭐를 통해서 펌프를 통해서, 자, 급수 펌프죠. 급수 펌프를 통해서 다시 보일러로 넣어주는데, 자, 이때 이제 열 손실이 많이 발생을 했으니까 얘를 여기에서 재가열을 해줘서 넣어주는 거예요. 이 재가열을 해주는 이 부분을 우리는 탈기기라고 죄송합니다. 탈기 아니고 뭐라고 하냐면 절탄기라고 하고요. 이거를 절탄기라고 하고, 바로 이 부분에 뭐가 있냐면 탈기기가 있어요. 요 탈기기는 요 물에 뭐가 있어요?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뭐 수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거하는 걸 탈기기라고 해요. 그럼 시험 문제로 가장 잘 나오는 거는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재열기, 절탄기, 탈기기, 요 세 라인이 잘 나와요. 항상. 이거 좀 잘 알고 계시면 돼요.